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8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풀기 전에 우리 이론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꼭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거네요. 목적 적합성.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는 무슨 색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 왜 10월 25일 되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 관련 영화 참 많이 하죠. 그때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빨간색이죠. 이겁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4가지가 있는데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즉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즉 적시성, 이 3가지가 목적 적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고요. 중립성은 신뢰성이죠. 목적 적합성 3개, 신뢰성 3개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목적급 적합성 3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 이 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회계 1급 요약집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가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날짜로는 90일 이내인 자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선일자 수표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표를 발행하지만 찾아갈 수 있는 날은 예를 들어서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수표 발행일을 11월 5일로 발행일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는 주지만 찾기는 언제? 11월 5일에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매출 채권, 미수금 이렇게 한다 했죠? 아닙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현금이 되겠죠? 맞습니다. 당좌 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요구불 예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용증서,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 예, 맞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금 40만원, 5만원, 그러면 90만원에 60만원 더하니까 150만원인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3번,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며 5월의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원이다.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고 한다면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순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매출 원가는 순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순 매출액이 60만원, 그래서 60만원 1 마이너스 매출 이익률이 20% 하니까 다시 적으면 60만원 곱하기 80%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48만원이 됩니다. 우리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매출액이 60만원, 매출 원가가 48만원. 그러면 매출이익은 12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했죠. 매출 원가 48만원. 기초 재고액이 있었죠. 초 재고액이 얼마? 50만원. 그리고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그래서 35만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80만 원이네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80만 원이 아니네요. 85만 원이네요. 85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5만 원 마이너스 47만 원 하면 37만 원이 됩니다. 요거는 계산기로 제가 미리 계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넘어가기 전에 아마 이 문제가 순 매출액과 매출 이익률을 가지고, 즉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 공식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공식이 사용되는 거를 제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많이 보지를 못했고요.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참 자주 노는 공식인데요. 아무튼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식만 조금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결산 시 감가상각비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되었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비용이 뭐 증가되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감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지금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죠.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면은 더하기가 줄어드니까 기말자본도 감소되네요. 따라서 한번 볼게요. 자본이 400만 원 감소된다. 그렇죠? 기말자본이 400만 원 감소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자산이 400만 원 증가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란 말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가액이 되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당기 순이익이 400만 원 증가되는 거 아니죠. 비용이 발생되니까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부채는 이 문제와 별 관계가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형자산이네요. 자, 이 무형자산의 특징 아주 중요하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말이 참 어렵죠.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맞는 말입니다.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발생에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가 아니라 방금 보셨죠?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죠. 즉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3번은 틀렸고요. 2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산의 교환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 자산의 교환은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이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종자산, 서로 다른 자산의 교환이에요.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할 때는 내가 제공한 동장이공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필요 없어요. 남거는 필요 없고, 내가 주는 거에 동종자산은 장부가액,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보기로 한번 나온 거 본 적이 있고요. 요거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제 강의 중에 전산 세부 2급 요약이 있습니다. 그게 6번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자산의 교환 처리가 있는데요.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렇게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는데요. 핵심은 내가 제공한 동장이공,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동장이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주고 그리고 남 거를 받는데, 받는 것은 동종자산이든 이종자산이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걸로서만 결정이 되는데요.
동종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그러니까 이종자산은 동장, 이공, 이종자산이니까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기는 좀 어려운 보기예요.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설명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산 세부이급 요약집 6번에 제가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주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전산 세무이급 요약 정리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거기에 5번, 6번에 아마 나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거 한번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관행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는데요. 자, 먼저 단기매매증권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이며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관행증권으로 재분류하고요. 매도관행증권은 투자의 목적입니다. 주로 장기가 되겠죠. 단기 투자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장기 투자의 목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고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취득 시에 이런 표현을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게 보니까 유가증권은 취득 시에 취득 후에가 아니라 취득 시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취득 후에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나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있죠. 제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몇 조 몇 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취득 후에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상환이란 말은 갚아주는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가 아니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충당부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회계 1급 요약집. 자, 제가 요 자료는 여기에 여러분들 메일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있죠. 그게 회계 1급 요약집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자, 충당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해당되겠죠. 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가 됩니다. 우발부채, 과거 사건은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의무가 되고요.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요.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것은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된다. 방금 보셨죠? 예, 맞는 말.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틀렸죠?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당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렇죠? 충당부채니까 과거의 어떠한 결과로서 현재의 의무가 되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주로 충당부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네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는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상품권은 언제 수익이 인식이 되나요?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실제 재화와 교환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닙니다. 할부 판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아니죠. 할부 판매는 어딘가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더라도 재화를 인도한 시점 그때 팔린 거로 봅니다. 위탁 판매, 수탁자가 나왔네요. 많은 수험생들이 수탁자, 위탁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려운데요. 어려워하는데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적송품이 됩니다. 서점을 연상하시면 돼요. 위탁 판매는 출판사가 위탁자, 서점이 수탁자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서점이 팔았을 때, 고객에게 팔았을 때 팔린 거로 보고요. 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서점이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팔린 거로 보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용판매는 체험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분이 되고요. 시용판매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가 있으면 팔린 거, 매입 의사가 없으면 내 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 인도 시점이 아니라 매입 의사가 있는 시점 또는 기한이 지난 시점 그 시점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원가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원가 계산이 보편적으로 4문제, 작을 때는 3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하는 문제 한두 개가 조금 복잡한 것이 있지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 원가 해결을 버린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계산하고 복잡한 거는 정한되시면 찍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 관계된 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눈 것은 개별 원가입니다. 틀렸습니다. 단일 종류의 제품을 한 가지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별원가죠. 죄송합니다. 제조 간접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분 기준을 정하여 배분율을 한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들 개별 원가에 대한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은 단기의 영업을 시작한 주 합격의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 재료비는 신수한 우리 원재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함. 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단기에 재료비와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이런 말이 되네요. 자, 이 문제에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공비가 무엇인데 재료비는 원재료가 되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가공비가 무엇인데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것을 가공비랍니다.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은 무엇인데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의외로 쉽게 풀어집니다. 이런 문제만 보기에 숫자가 딱 나오면 아이고 모르겠다 찍자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말 뜻 한번 보세요. 재료비, 원재료비 이건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가공비는 뭔데 갈고 닦고 쪼이고 하는 거.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이것만 알면 되네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개가 있는데 요게 20%씩 이 100개가 다 20%씩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100% 완성된 거로 본다면 몇 개가 100% 완성된 거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100개가 각각 20%씩 완성됐으니까 100% 완성된 거로 환산을 한다면 몇 개? 20개가 되겠죠. 바로 이것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겁니다. 이 뜻만 아시면 이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매번 출제됩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말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말들을 잘 이해하시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재료비부터 볼게요. 자, 단기 완성품 수량이 300개입니다. 300개가 완성되려면 당연히 재료는 300개 들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개가 있고 완성도가 50%네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200개가 있으니까 이 200개도 재료는 다 투입이 됐죠. 재료는 다 투입이 됐고 가공이 50%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료비는 단기 완성품 300개는 다 재료가 들어갔고 기말에 남아있는 이 200개도 재료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200개 더하기 300개 하면 500개가 되고요. 가공비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300개는 당연히 100% 완성됐으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이 되겠죠. 그럼 이 300개는 100% 다 들어갔습니다. 다 완성이 됐죠. 즉 가공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300개 가공이 완료됐고요. 자, 이게 되겠죠. 기말 제공품은 200개가 남았는데요. 완성도가 50%입니다. 이거를 완성됐다고 보면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될까요? 200개가 있는데 50%가 완성됐어요. 몇 개 100% 완성된 거로 보면 될까요? 요시 100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 300개는 이미 가공이 다 되었으니까 가공비가 100%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말 제공품은 200개가 있는데 완성도가 50%니까 100% 완성된 거로 보면 100개가 완성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하면 400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생각보다 쉽죠?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11번. 다음은 원가의 형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계 있는 도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죠. 변동비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들고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한 개도 안 든 게 변동비가 됩니다. 이 문제에 뜨는 조업 총원가는 총돈을 말하고 조업돈은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 변동비죠.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고 그게 많이 생산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3번, 4번은 틀렸고요. 자, 여기서는 다분과 라분입니다. 다분과 라분인데 라분은 일단 아니죠. 똑같이 항상 드는 것은 고정비가 되겠죠. 뭐 이거 될 수 없고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2번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것과 비슷하죠. 나분과 다분이 비슷한데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나분은 세로축이죠. 세로축이 총원가고요. 그리고 다분은 단위당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생산하는데 한 개 생산하는데 1g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생산하면 몇 g이 들까요? 100g. 그러니까 자, 요게 한 개고 이게 100개라 가정하면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100g이 들겠죠. 이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자,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을까요?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한 개당 1g짜리가 100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단위당 한 개당 뭐 원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업도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오른쪽으로 온단 말은 많이 생산한다는 말이 되고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변동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 생산하는데 1g이 들었어요. 100개 생산하면 100g이 듭니다. 자, 그러면 100개를 생산해서 100g 드는 거지 한 개가 100g 드는 건 아니죠. 100개짜리가 1g짜리가 100개 있어서 그래요. 한 개는 1g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겠죠. 정답은 가분과 다분이 변동비에 대한 말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분법이죠.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 돈이 계산이 돼요. 하지만 제조 간접비는 이게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나누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입니다. 자, 이게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나요? 자, 요거 여러분들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가본 적 있죠? 자, 떡볶이를 4명이서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4만원이 나왔어요. 우리 더치페이 하죠. 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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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씩. 이거 직접 배분법입니다. 두 번째, 4명이 갔는데 4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많이 먹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15,000원, 그리고 작게 먹은 사람은 5,000원, 그리고 좀 많이 먹은 사람은 12,000원, 그리고 또 개수 세려서 8,000원. 이렇게 먹은 대로 내는 거 상호 배분법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거예요. 많이 먹은 거, 작게 먹은 거 개수 다 세려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내는 거 상호 배분법이 되고요. 이 단계 배분법은 떡볶이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데 4만원이 나오면 일단 4사람 다 5,000원씩 받습니다. 5,000원씩 받으면 2만원 받았죠. 2만원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는 많이 먹은 사람 많이 내고 작게 먹은 사람 작게 내고 이렇게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단계 배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이 틀렸어요. 단계 배분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분하는 순서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관계 수술을 고려하는 배분. 그렇죠. 그냥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직접 배분법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지만 아니죠. 직접 배분법은 단점이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한 이거 틀렸죠. 이거는 상호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내용만 잘 알아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물론 이 내용도 별이 무려 5개짜리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부가세의 특징이 있죠. 일반 소비세이며 다단계 거래세이고 간접세, 물세, 전단계 거래가 아니라 세액공제법,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죠. 오른쪽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국세 맞습니다. 간접세 맞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죠. 정답은 3번 소비주국 과세 원칙. 예,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하는 것은 면세 있죠. 면세 우리 부가세 없는 거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등 이런 것들이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틀리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회계 1급 요약기 60분에 제가 메모해 두었는데요. 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되고요.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로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인가는 3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틀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별도 무려 5개 해두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다 배울 수는 없는데요. 시험도 참 그나마 고맙게 출제되던 영역 그리고 출제되던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부가가치법 시행령 다 못 외웁니다. 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만 겨우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은 저도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찾아봅니다. 찾아봐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주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매출이죠. 단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상 판매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원가 8만원 시가 12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원가 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대금 당연히 이거 과세 팔았으니까 팔고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원가냐 시가냐 이것만 한번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이 있는데요. 실제로 재화를 판 것은 아니지만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자 특징이에요. 자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 건별이 되고 시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원가가 아니라 시가 과세 원칙입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자예요. 자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개인적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시가 과세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시가 과세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아울러서 자 판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원가로 과세한다는 거. 요거는 예외니까 꼭 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이 문제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니까 시가 과세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00만원 포함돼야 되고 10만원 포함돼야 되고 이것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210만원에 12만원 222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제가 98회 이론, 특별의 장 아니죠. 98회 전산회계 1급 98회 이론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론 문제가 좀 쉬웠다. 우리 난이도가 상중하로 따진다면 하는 좀 그렇고 중하 정도 난이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쉬운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98회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이 명중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